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승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사회이사님들께서 아마 사회이사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때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거나 내가 지금 새로 사회이사가 됐는데 근데 내가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내가 잘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사회이사의 직무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10가지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태도들을 취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10가지의 어떤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이사님들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셨을 때에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의무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나, 내지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상당한 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회이사로서 내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에 담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이사로 내가 직무를 수행 중인 회사에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같이 특정한 가격으로 또는 특정한 지역에만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의 공동행위를 한 것이죠. 근데 나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상당한 주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담합을 알아낼 수 있지? 당연히 사회이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지는 걱정되는 지점이겠죠. 가끔씩 보면 또 사회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왠가요? 다른 회사들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어떤 분식회계에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분식행위 자체를 몰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 제재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거액을 당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이사로서의 명성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얻어왔던 신용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사회이사가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담합행위를 알아내거나 분식회계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담합이나 분식행위, 이러한 회계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알아내고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은 실제 우리가 사회이사가 되는 과정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사회이사가 되시는 경우에 연령대가 상당한 경우들이 있으시죠. 아주 젊고 30대, 40대가 사회이사가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인 리타이어를 했거나 아니면 50대 후반, 60대에서 이미 이제 어떤 대학의 교수님들이 아닌 경우에는 은퇴를 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퇴직을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받는데, 이 정도 예우를 받는데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런 분식회계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막 회사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면 회사가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사회이사가 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친하게 잘 아는 제자가 또는 평사의 지인이 추천을 해서 사회이사가 됐는데 근데 내가 상당한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들에 대한 조사 내지는 주문, 질문, 요청을 하게 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사회이사의 임기가 3년 또는 금융회사 같은 2년 플러스 1년, 1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사회이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의 의무를 상당한 주의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회사에게 계속 여러 가지 경영진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혹시 경영진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너무 까다롭네. 이렇게 생각해서 연임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현실적인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슬기롭게 사회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슬기로운 사회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상당한 정도의 판례들을 많이 집적을 했습니다. 이 집적된 판례들을 통해서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0개의 기준도 이런 우리 판례와 미국 법원의 판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각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에센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 법원이 말하는 상당한 주의는 뭔가? 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아시다시피 민사에 대해서는 여러 주의 주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모범회사법이라고 해서 각 주의 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모범회사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델로 해서 주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그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바로 회사들의 헤드쿼터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델라웨어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델라웨어주의 챈슬러리 코트라고 말하는 그 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상당한 주의에 대한 법리들을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리들의 어떤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good faith, 선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뭐냐면 여러 사회이사님들께서는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 사회이사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의는 바로 선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량한,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주의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 법원은 알아야 하는 것 또는 알고 있는 것, knew or should have known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담합 사실을 알았다,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당연히 말려야죠.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알았어야 하는 것, 즉 should have known,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어서의 상당한 주의의 실무상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가 알았어야 하는가? 아는 게 아니라 알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의, good faith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내가 알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10가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회이사의 10계명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런 사회이사의 10계명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 부분은 우리 법의 성문으로 딱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 우리 법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이사의 감시 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정립을 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0개의 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이사의 상당한 주의 의무의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은 사회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자신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이사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요건을 크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사회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로서 당해 회사에 대한 어떤 에리어 스페시픽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해서 그 회사의 재무든 법률이든 회계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성이야말로 사회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이사는 외부이사로서 Independent Outside Director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Independence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성. 그러니까 사회이사는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하는 와치독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와치독이 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질런트하게 눈을 뜨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된 문제가 있다면 그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사내의 경영진과 서로 유착되지 않는 독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이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이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 즉 말해서 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 내지는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통제는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자 그리고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그 감시되는 하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감시라고 하는 것은 내부 통제라고 하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경찰이 지속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도둑들은 경찰의 존재만으로 그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도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의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회이사가 되신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내가 사회이사가 된 이 회사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회 첫날 내가 참석을 하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사회이사로서 이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법상에 있어서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의 역할도 하실 텐데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이든 이사회의 멤버로서 이사로서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사회이사이면 더더군다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챙기셔야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상당한 주의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법통제기구에 대한 겁니다. 준법통제기구 내지는 기준을 확인하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겠다는 리걸 컴플라이언스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선, 바텀라인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라운드 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또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에 있어서 회사편에서 준법관리인이라든지 준법지원인이라든지 준법감시인과 같은 준법관리,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과 같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조직이 미케니컬하게 메커니즘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만들어 놓은 준법통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요구를 하셔서 체크리스트들을 가지고 회사가 준법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화장실에 가시면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누어 놓고 거기에 청소 상태 양호, 분량 표시하시죠. 그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준법 통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법 통제에서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사실은 센텐싱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즉 미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미국의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일정한 이런 준법 통제 기준이라든지 이걸 준수를 잘하고 내부 통제 기구가 잘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참작해서 만약에 혹시나 이사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중감위,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계열사들의 협약을 통해서 원활하게 준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이미 발간이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부 통제와 준법 기준의 준수는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와 같은 지속 가능 보고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유니온 스틸 판결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내부 통제와 관련 경찰의 비율을 들었는데 경찰이 많다고 해서 범죄가 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만든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아무리 잘 컴플라이언스의 시스템을 만들고 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가, 위반 행위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하나인 유니온 스틸 판결에서 우리 법원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그 사건에서도 담합 행위가 일어난 걸 못 잡았다라고 해서 결과 책임으로 이사들을 만약에 비난했다면 그 법원의 판결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니온 스틸 판결이 우리에게 사회이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바로 담합 행위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다시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사회이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얼럿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사회이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유니온 스틸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졌지만 사회이사 역시도 완전히 자유로울까?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이사님들은 기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회사라면 그런 위험이, 그런 위반 행위가, 담합 행위가, 분식 행위가 재발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사회이사를 준법 통제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이사님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법상에 있어서의 준법 통제 기준에 대한 그 표인데요. 이 법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표는 아마 여러 사회이사님들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될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이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단순히 좋은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단순히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도장만 찍어주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준법통제 기준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2012년 상법 개정, 그러니까 11년 상법이 개정이 됐고 실제 시행은 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루어진 법 개정을 할 때부터도 준법 지원인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상장회사 협의회와 같이 만들었던 기준이고 2020년에도 한 차례 더 18년 개정을 통해 가지고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것은 2024년 현재에도 유효하게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이사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어 스페시픽한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다. 즉 뭐냐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법적 위험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거나 확인하셔야 된다는. 내가 만약에 반도체 회사인지, 제약 회사인지,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인지, 보험회사인지, 은행인지,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은 달라질 겁니다. 조선회사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상에 있어서 사실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과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수주업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회사들의 경우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와 같은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적절한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 이사회 안건들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이런 이사회 안건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회이사가 되시면 그 사회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회사에 속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명성 위험이나 여타 지리적 위험이나 다수의 여러 종류의 위험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상당한 주의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실무상 회사들은 사전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사님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의문을 가지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해서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사회에 있어서의 찬성률이 높다, 반대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회의라고 하는 것을 할 때라도 우리 이사님들은 그 사전회의 안건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전회의 안건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여러 각종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사전회의를 참석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그 회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 뒤에 올바르게 형성된 인식하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법원의 판결 중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사회이사가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조차도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분식회계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회사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찬성을 한 적도 없고요. 난 몰라요. 그럼 될까요? 반대한 게 아니라 찬성이 이사의 책임이니까 나는 몰라요 라고 하면 되는가?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으면 실제 경영에 관여했건 관여하지 않았건 실질적 활동이 있었건 없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즉 다시 말하면 사회이사로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거겠죠.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겠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인이 추천했는데 내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연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사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반드시 받아서 피드백이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소를 잃었는데 뭔 또 외양간을 고쳐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요. 회사에 요즘 대규모 횡령사고들이 종종 생깁니다. 횡령사고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사고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담합을 해서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남기려고 하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마치 베어링스 은행 사태 때의 릭니슨처럼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또 분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온스틸 판결에서 뭐를 이야기를 한 거냐면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반드시 고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야구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소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서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허점을 찾아서 그 발견된 허점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야 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부 감사인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우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신외감법이라고 많이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주식회사에는 그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경우에 외부 감사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인회계사들 또는 회계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이사님들은 사실은 내부에서 있는 이런 임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법원에 실무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인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사회이사로 선임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책임을 부담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도 외부 감사인도 회사에서 돈을 받게 되는데 독립적이지 않지 않을까? 근데 공인회계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이사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공인회계사가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외부 감사를 허투루 하면 안 되죠. 외부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그 제도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뭘 전제로 한 거냐면 기업이 행하는 회계적인 잘못들,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회계사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력을 고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실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가버넌스 구조에 있어서도 기업 지배 구조의 향상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회사의 어떤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부 회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에 대한 적정성도 내부 회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시던 또 사회이사님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내가 내부 회계 관리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 사회이사님의 책임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법원의 관점에서는 사회이사를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부감사인과의 관점에서 외부감사인의 어떤 조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외부감사인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내지는 외부감사인이 낸 적정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면책이 된다는 게 미국 법원들의 판결이고 아마도 이 점은 우리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여섯 번째는 뭐냐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교육입니다. 사회이사님들이 내가 전문성을 쌓고 아무리 내가 전문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암묵지로 존재하는 전문성을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회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이사님들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또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했다는 점에 대한 교육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직원의 일탈 행위와 우리 사회이사님들의 위법 행위와의 사이를 잘라내는 절단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법원의 사례에 있어서도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을 때 이사님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교육의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이사님들은 경영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Keep asking. 궁금한 것을 참지 말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시고 표명된 것을 의사록에 남기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설명 때도 질문을 하고 이 사회 본안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인식된 위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된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만약 답이 안 온다면 저도 사회이사로서 업무를 이사로서의 직무를 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저는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다. 만약에 제 질문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위험이라면 회사에게 위험을 인식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기여를 한 것이고, 만약에 회사가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기여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회이사라는 직책이 단순히 그냥 자릿수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8번째입니다. 이제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회사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사회이사가 되시는 순간부터 그 회사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이사가 된 회사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회사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이 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건 그렇지 않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사안 파악을 하고 이 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는 사고와 달리 회사에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이것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 이러한 재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말씀드렸던 유니온 스틸 판결이고,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사회이사님들은 항상 사회이사가 되시는 순간에 그 회사의 경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해 나가시고 질문하시고 사안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 9번째 계명은 여러 사회이사님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앞서 생각드려서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60이 넘어서 아니면 70이 넘어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불러가서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 한 달에 뭐 월 500, 경우에 따라서는 월 1000 이상 받는 이런 자리가 잘 없을 텐데 어쨌든 회사에 잘 보여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봐야지. 6년, 9년 뭐 이런 자세를 취하면 될까요? 바로 그 점에서 제가 9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명확하게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사회이사 제도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제도이고 이것이 벌써 20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비난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이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리돼야 될 것이 뭐냐면 사회이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회 구성원이 되든 이사회 내위원회 구성원이 되든 아니면 그 회사 자체에 대한 것이든 또는 회사법상에 있어서 자회사 감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든 간에 사회이사님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사회이사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하기 위한 앞서의 8가지의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것. 그 직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9번째 이야기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지금까지 9개의 이야기를 드렸고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인식하신 여러 사회이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직 업무를 해야 되는 기간도 남아있다. 근데 나는 보기에 이 회사가 내부 통제이건 준법 통제이건 내부 통제 일환으로서 아니면 회사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내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에 내가 집초 질문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살벤스-악슬리 액트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 우리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든지 여러 법에서 참조했던 그 살벤스-악슬리법이라고 말하는 우리 법으로는 우리말로 미국 회계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에서 또는 그 법에서 파생되어 온 각 기준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임하십시오. duty to withdraw. 떠나야 될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앨런 사건 때 사실은 앨런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살벤스-악슬리법, 즉 미국 회계개혁법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월드컴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에 있어서의 대규모 분식회계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앨런은 에너지 기업으로 미국의 포춘 500에서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회사였고 휴스턴 베이스의 엄청나게 큰 로펌들을 포함한 여러 로펌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고 다수의 사내 변호사, 인하우스 카운슬들이 있었고 외부의 빅5 안에 들어가는 로펌이 외부 감사인으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역사로 사라지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해놓았던 연금조차도 다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게 뭐냐? 사람들이 아무도 와치독이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이사님들이 계신 회사가 그런 회사라면 10번째 계명으로 떠나시라, 사임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이사들의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실제로 사회이사로 역할을 하셨던 한 분이 쓴 책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의 상당한 주의 의무가 뭘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겠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수주회사는 매출 부풀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나오는 저널에 글을 한번 쓰면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 관점에서 본 대우조선해양 판결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님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이사님들께 이 대우조선해양 판결을 포함한 여러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로서 우리 사회이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10개의 계명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이사님들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상당한 주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문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내가 사회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경영 판단을 잘하고 발전해서 성장하고 이것이 국민 경제나 기업의 임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 지금까지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회사에 대한 여러 현안으로 고민하고 계실 우리 사회이사님들께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사회이사로 계시는 회사가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